네, 오늘 국민의힘은 또다시 운명의 날을 맞고 있습니다. 이 잠시 뒤에 나올지 아니면 조금 미뤄져서 내일이나 또 내일 모레 나올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이 국민의힘 내부의 이 당원 개정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당원권이 정지된 지 2개월이 넘었습니다. 전임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법원에 의해 직무 정지된 지 오늘로 꼭 19일째입니다. 우리 당의 전 대표가 당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가처분 소송,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집권 여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국민들께 걱정만 끼쳤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가처분 심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에서 일정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가장 중점적으로 소명하실 생각이세요? 아무래도 이번에 당원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소급 된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인 어떤 당원 개정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이것은 큰 고민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에서 어떤 내용 질문 잘하고 왔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으니까. 채권자 이준석은 현재 징계 기간 중이기는 하나 당대표로 복귀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인위적으로 작출된 비대위는 무효다라는 판결이기 때문에 기존의 당대표 및 기존의 최고위 체제가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따라서 이준석 현재 당대표, 조금 더 양보한다면은 현 당대표 괄호해서 징계 기간 중이라고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오늘 이 재판이 열렸던 것은 이 당원 개정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참석을 했죠. 그리고 이 정진석 새 비대위와 관련된 직무집행 정지와 관련된 가처분은 9월 28일 날 첫 신문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거는 국민의힘 측에서 좀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원래 오늘 예정이었지만 9월 28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헷갈릴 수는 있지만 요거 이제 명백하게 좀 구분해서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상 상황을 규정한 당원 개정 문제가 오늘 신문기일이었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관련된 부분, 새 비대위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9월 28일. 근데 전날에 이준석 윤리위가 또 열리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얘기들이 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오늘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신문기일에 오늘 참석을 해서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네. 이건 뭐 당원 개정한 게 이게 뭐 잘못된 건지 아니면 잘한 건지 이거는 뭐 금방 결론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셨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건가요? 이게 법률 용어에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 1차 그 가처분 인용했을 때 그 결정문을 보면은 지금 비상 상황이 아닌데 너희들이 자기적으로 인위적으로 비상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글로 몰고 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서 그 한번 판정을 받았는데 요번에 당원 개정한 게 그거를 인위적으로 뒤집기 위한 당원 개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급 적용이다. 그러니까 무효다. 그런 이제 논리인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요. 근데 이제 그 법률적인 논리고 여하튼 뭐 결론이 나겠죠. 오늘 이제 이 결론이 사실상 저는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당원 개정 자체를 사실상 그 효력 정지시켜 버리면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더 이상 비대위를 가져갈 수가 없는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 게 인용이 되면 다음번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정지. 그것도 당연히 인용이 되는
그런 수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예.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저런다고 이준석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재판에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이준석이. 예, 이준석 그 전 대표는 뭐 저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과는 심리적으로 더 멀어지게 이제 되고 멀어질 것도 더 남았나요? 뭐 근데 이제 아예 뭐 그나마 뭐 요만큼 남은 거마저도 그냥 다 없어지는 거고 예. 뭐 그렇게 되면 뭐 해법은 간단합니다. 19일 날 원내대표를 선출하잖아요. 예. 그 새로운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이 돼서 그래서 그 원내대표 원톱 체제로 가는 이런 예. 수순이지 이준석이 돌아오는 그런 거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이제 짧게 의견을 좀 여쭙고 가겠습니다. 법원이 정말 이 비상 상황을 새로 추가했던 이 당원 개정에 대해서 쉽게 결론이 바로 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 이 소송도 가처분 소송도 이길 거라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는 건지 한번 우리 다섯 분들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간단하게 OX 좀 들어볼까요? 그러면 예, 이 당원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X로 할까요? O로 할까요? X로 하죠.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 당원 개정과 관련된 가처분 소송에서 패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O를 들어주세요. 패할 것이다가 예, O. 예. 그리고 인용이 돼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길 것이다. 그러면 그건 X로 하겠습니다. 좀 헷갈리나요? 인용과 기각으로 나누죠. 그러시죠? 예. 예.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이기는 인용이다라고 하면은 O. 예, 아니다. 기각이면 X. 기각이다 하면 X. 그게 더 시청자분들에게 쉬울 것 같아요. 근데 O 그러면 왠지 이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서 이준석 전 아니, 근데 대표가 이기는 게 오늘- 긍정적이냐 이런. 오늘 신문한 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아니면 오늘 이제 이 신문에 당원 오늘 개정과 신문만. 관련된 당만, 예, 예, 당원 예. 당기만. 예. 자,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소송이 인용될 것이다. O 아니다. X.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들어주십시오. 자, O 인용이 될 것이다라고 본 거는 윤경호 의원 한 분이시고 나머지 네 분은 다 기각이 돼서 이준석 전 대표가 패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윤경호 의원부터 좀 듣겠습니다. 왜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거라고 이거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 법리적인 해석에 예. 관한 거고 제가 법률가가 아니니까 논리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나 그냥 상식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우선 재판부가 갔죠. 지금 남부지법에 가처분 판결 관련한 합의부가 단 하나밖에 없다. 예. 이게 문제인 거고 뭐 판사가 물론 정황 증거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겠죠. 예. 이를테면 당헌당규 개정을 추후에 했고 거기에는 뭐 4명 이상의 예. 사퇴 시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시비를 걸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 중에 또 그 인물이 또 다시 똑같이 지명이 됐다든지 뭐 심지어는 뭐 됐다가 사퇴하는 파동까지 예. 있었다든지 뭐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저는 정진석 지금 비대위원장 다시 선임된 비대위원장이 사법부가 넘지 말아야 될 선 뭐 이런 표현을 했죠. 했잖아요. 예. 그 얘기는 처음부터 결국 국민의힘이 자초를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당연히 정당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하는 거 그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를테면 내부 총질 문자 이후에 비상 상황이라는 걸 억지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정말로 정당 운영의 민주성을 존중했느냐. 예. 그걸 한번 스스로 반성을 해보면 이게 사법부에 가지고 갈 일도 아닙니다. 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문제를 일으킨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만두고 원내대표를 바로 뽑아서 그 원내대표가 다음 전당대회에 당의 대표를 공식적으로 뽑을 때까지 예. 권한대행인지 직무대행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 그냥 해 나갔어야 된다. 그게 해법이었다. 그걸 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 아까 예. 이준석이 다시 복귀하느냐. 그거 국민 아마 저는 뭐 많은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런 표현 안 해야 됩니다만 상당수 많은 이런 얘기 뭐 계량화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집권 여당이 불과 새 정부 출범한 지 5개월도 안 된 시점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알겠습니다. 이걸 감안하면 이준석이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는 관심 아무도 없어요. 제발 집권 여당이 빨리 정신 차리고 집권 여당으로서의 본래의 일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다른 분탕질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그게 전 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네 분은 모두 다 법원에서 기각할 거다. 당헌 개정안, 비상 상황을 규정한 당헌 개정을 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면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예, 최수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왜 그 이번에 기각이 될 거라고 보는 게 그 사실 이게 이 자체 하나로 지금 비대위를 형해되거나 뭐 비대위가 유효하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재판부도 각 단계별로 지금 가처분을 제각각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가처분 신청이 당헌의 해석 적용에 대한 문제였다면 예. 이번에 가처분은 개정된 당헌 개정이 유효되느냐 무효되느냐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예. 그럼 여기서 들여다볼 가장 핵심적 사안 하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느냐 이번 개정에. 예. 근데 없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모든 사안별로 다 제각각 절차를 진행해서 국민의힘이 이번 당헌 개정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비대위가 유효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가 예. 유효하냐 안 하냐는 28일에서 별도로 다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그 비대위를 출범시킬 당헌 개정이 적절했느냐 이 부분만 들여다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은 재판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전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여부를 볼 거지만 재판부가 제각각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그것만 봐야 되는데 그게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는 이거는 기각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럼 그래서 저는 기각에 한 표를 던진 겁니다. 김연아 의원께서는 왜 이게 기각될 거라고 보시는입니까?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처럼 오늘 신문, 그러니까 오늘 신문에 대한 그 가처분 신청은 이번에 당헌 개정을 위한 전국이 개최 금지에 대한 가처분 예. 신청입니다. 아까 최수용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전국위를 개최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예.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이제 당이 정말 비상 상황이 됐죠. 그리고 당은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의 문제를 사실은 이번에 보완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효력을 갖고 논하는 문제와 이 절차를 논하는 문제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예.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절차적 문제점을 다 보완했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 그리고 지난 1차 가처분에서도 보시면 주호영 비대위원의 자격 자체는 예.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지만 예. 그 당시도 전국위를 개최한 거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법원이. 예. 그래서 저는 똑같은 재판부고 사실상 거의 논란이 같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한 소급 적용이냐 아니냐라는 건 다시 28일 날 논의되는 거기에서 다루어질 것이라고 예. 보고요. 이것만큼은 지난번하고 동일하다면 저는 이번에도 각하가 되는 게 맞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헌 개정이 적법한 절차였기 때문에 오늘 열린 신문 기일 결과가 이제 기각이 되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비상 상황을 규정한 당헌 개정은 적법하다라고 나오면 9월 28일로 연기됐던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직무정지도 역시 이준석 전 대표가 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좀 달리 봐야 돼요. 저는 이제 예. 제가 순서가 됐다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 지난번에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 법원 결정을 보면은 이른바 재판부가 그 당헌의 모함, 이른바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했단 말이에요. 예. 그것과 더불어서 그래서 전국위 건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면서도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 효력 예. 정지 부분은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절차적 하자가 예.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하나 본 거고요. 그래서 이번 3차 가처분은 절차적 하자를 치유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런 그래서 측면에서 기각될 거다. 저는 기각될 거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판부는 이른바 그러면 이 인용이나 기각 결정으로 인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권한 권리가 현저하게 침해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은 또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효력 정지는 인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당헌 당규 개정 무효 가처분 신청인 이른바 3차 가처분 신청은 예.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예. 지금 14일로 신문이 됐다가 28일로 당에서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연기를 요청한 예. 4차 가처분, 이른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효력적인 가처분은 인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예, 오늘 결정이 28일 결정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연계돼 있지는 않다, 연관돼 있지는 않다, 좀 달리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신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신지우 의원께는 좀 다른 질문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왜 당은 이렇게 네 분 다 기각될 거라고 이제 자신을 하는 상황에서
왜 갑자기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된 4차 이 가처분은 좀 신문을 좀 연기해달라고 어제 전격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해갖고요. 그 통보를 받은 게 아마 하루 전인가 그랬을 겁니다. 맞아요. 예.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시간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별다른 이유는 저는 없다고.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다. 아, 그건 아니죠. 뭐 지금 저런 판에 무슨 자신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 황정수라는 그 부장판사의 그 돌출성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그게 최대의 변수죠. 예. 그거를 근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 잠시 뒤에 좀 더 하도록 하고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추석 연휴 때 마지막 날 쓰신 거 보셨죠? 분명히 당 지도부가 고심 끝에 신문기를 연기해달라고 아마 요청할 거다. 뭐 뭘 해도 뭐 이렇게 상식 이하다. 뭐 이렇게 이제 또 페이스북에 썼잖아요. 근데 그것대로 진짜 연기가 된 거예요. 근데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예. 그렇게 하는 거에 별로 신경 별로 안 쓰는 것 아, 같아요. 저런 거에 신경 뭐 안 쓴다. 그렇게 썼다 해서 뭐 이준석이 그렇게 썼으니까 그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정도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죠. 이준석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뭘 쓰든 그거는 네. 이제 당의 결정과는 네, 별로 이렇게 연관이 무관하다. 없다. 예. 무시 전략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문기일에 국민의힘에서는 전주혜 의원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전주혜입니다. 예, 오늘 법원에서 이준석 전 대표 만났죠? 네, 만났습니다. 혹시 뭐 인사 좀 하셨어요? 예, 인사를 했고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예. 최근에 또 2차 비대위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또 비대위원 상대로 예, 맞아요. 직무정지 신청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안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왜? 재판정에서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정진석 위원장만 하고 비대위원들은 안 한다 이런 뜻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재판 끝날 무렵에 또 대리인들은 뭐 새로운 그 비대위원들 상대로 직무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예. 네, 그 또 새로운 뭐 가처분이 또 추가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연막작전인가요?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도 뭘 해야 될지 오락가락하는 건가요? 뭐 아무래도 뭐 아직 뭐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뭐 상태인 것 같고요. 뭐 예. 조만간 그 가부 여부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희는 뭐 새로운 또 가처분이 뭐 또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예. 또 뭐 담담하게 또 차분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 재판장의 모습을 드러낸 이준석 전 대표 얼굴 글쎄 뭐 주관적인 평가이긴 합니다만은 뭐 상당히 자신감이 넘치고 뭐 오늘 신문 내용도 뭐 이렇게 재판부가 고민할 게 없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나오더라고요. 그 근거가 뭐라고 보세요? 뭐 누구나 다 이제 재판에 대한 뭐 자신감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뭐 대로 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근데 뭐 그 자신감에 의해서 뭐 결판이 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법리와 뭐 증거에 따라서 결론이 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새로운 비대위 이제 출범뿐만 아니라 예. 당원 개정 그 효력 정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이게 3차 가처분인데 그게 아직 신문 종결이 안 됐습니다. 28일에 이어서 또 속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저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각 결정을 받도록 그렇게 만반의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오늘 심리는 어차피 지난 가처분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급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재판부가 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반박할 수 있는 논리는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예.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소급이라는 거는 저는 시점을 도대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러면 소급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지 예. 소급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뭐냐면 지난번에 있었던 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가처분 인용 결정은 예. 8월 5일에 내린 그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재판부가 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어떤 중요한 사정 변경이 생겼냐면요. 8월 17일에 정미경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습니다. 예. 예, 그것은 이제 그 재판부에서 판시한 여러 가지 뭐 오히려 뭐 의도적으로 뭐 최고위원이 예. 사퇴한 거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재판부에서 적시를 했습니다만
전미경 최고위원은 그동안 이준석 대표로 굉장히 지지해왔던 최고위원이셨죠. 예. 이런 분이 사퇴를 8월 17일에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8월 5일 이전의 그 상황을 가지고 다시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러한 지금 그 주장은 저는 일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가처분 그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내린 이런 그 비대위 전환 판단 이후에 좀 예. 새로운 그런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현 상황을 가지고 현 당원에 따라서 판단하면 된다.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과거로 돌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을 해서 당원 지금 이 새로운 그 당원을 저희가 소급 적용을 해서 새로운 비례를 출범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부분을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현 상황을 그대로 보고 그리고 그 새로운 당원에 따라서 비례를 출범했다. 이렇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이 사건의 본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재판부가 어떻게 좀 수긍하는 분위기였어요? 저희는 또 저희대로 굉장히 뭐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오늘은 양쪽의 변론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됐고 예. 결국 28일에 신문이 이제 경결이 될 예정이죠. 그리고 3, 4차 가처분 이제 가처분 사건에 대한 이제 그 사건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그때 좀 상황을 또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오늘 한번 재판한 거 가지고 재판부가 어떻게 결론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속단하기에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자신감은 있는 거죠, 그래도 당에서는? 저희는 우선 이제 당원이라는 것은 어떤 누구를 특정해서 누구를 어떤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당원을 만드는 것은 그리고 당원을 수정하는 것, 개정하는 것은 이것은 당의 자율적인 판단이죠. 당의 자율적인 활동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내려졌던 이 가처분 인용 결정에서 재판부에서 좀 지적을 한 이러한 불확실한 표현, 예를 들어서 뭐 비상 상황이랄지 아니면은 최고의 기능 상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모호한 규정이죠. 이런 것을 저희가 구체화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예. 바꾸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 당원 개정은 자연스러운 그 당의 자율적인 이러한 활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당원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각이 될 걸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이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이 정진석 비대위 직무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오늘에서 28일로 좀 연기해달라고 연기 신청을 했는데 정말 그게 법원에서 이 통지서가 늦게 왔기 때문에 하루 전날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혹시 오늘 있을 이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된 이 가처분 신청에서 좀 안 좋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 준비 그 부분 때문이었는지 솔직히 어느 쪽이었습니까? 저희가 신청을 한 거, 그러니까 연기한 거, 연기 신청을 한 거. 예.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변론 준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며칠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제 저희가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 신청서를 받은 게 제가 알기로는 아침 10시 반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추석 오늘 연휴 신문이 껴 11시였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대리인도 선임되지 않은 상태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충분한 변론 준비를 위해서는 당연히 통상적으로 기일변경 신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죠. 저도 뭐 판사 생활을 뭐 22년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촉박하게 송달이 돼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당연히 그것은 기일변경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기일변경 신청 자체도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예.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그것과 결론은 이거는 연관관계가 없다. 이런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대위원이 되셨으니까 제가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못했는데요. 예, 어쨌든 비대위 관련된 얘기 한두 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역시나 친윤 일색으로 또 꾸려졌구나 이런 비판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은 뭐 저희가 사실은 모든 국민의힘 뭐 의원들이나 다 선거를 위해서 뛰었던 분들은 다
어떤 그런 윤석열 정부의 뭐 성공을 바라는 것이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뭐 저희 당 의원 중에서 친윤이 아닌 분이 사실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예. 친윤이라는 것은 오히려 뭐 어떤 그런 대통령과의 무슨 사적 인연으로 어떤 그런 뭐 충분한 경험이나 예. 아니면 역량 없이 뭔가 그런 혜택을 받았을 때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뭐 전에 뭐 비대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되신 분들도 충분히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또한 윤석열 정부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면에서 뭐 친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좀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정진석 비대위가 등장을 하면서 당 내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었던 여러 가지 제도, 예를 들면 혁신이라든지 또 이 이준석 전 대표가 토론 배틀을 통해서 이 선발했던 대변인들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을 약간 이제 지우는, 이준석 색깔을 지우는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그 대변인들이 지금 아직도 저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그 기한인데 만료가 되면은 대변인 활동을 더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것은. 사실이 그리고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새로운 보시면. 그리고 이제 새로운 또 대변인을 어떻게 뽑을지는 그거는 저희가 지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그런 것까지 저희가 지금 뭐 미리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현재 저희로서는 예. 어쨌든 간에 이 법안 가처분에서 기각 결정을 받음으로써 빨리 이 새로운 정진석 비대위가 안정화되고 예. 그 상황에서 정상적인 당의 활동 그리고 민생 행보를 좀 하는 것이 가장 그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려운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정진석 비대위는 이준석을 끌어안는 쪽이다. 아니다. 아예 절연을 하는 쪽이다. 어느 쪽입니까? 저는 뭐 그렇게 뭐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정치라는 것은 움직이는 정말 생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또 어떠한 상황이 되면은 또 서로 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을 수는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뭐 이준석 대표를 뭐 끌어안고 아니고를 떠나서 일단 가처분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예.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는 또 당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또 굉장히 당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또 매끄럽지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같이 가야 되는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재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같은 비대위원들끼리도 조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아야 될지 아니면 이제 완전히 절연을 해야 될지 생각들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화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는 포스터가 이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 이제 좀 나왔습니다.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고 오늘 들려온 소식을 보니까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두 제거된 상태이긴 한데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저런 어떤 포스터가 나온 거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있었고 또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런 풍자된 것도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게 뭐 지금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연관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좀 낮은 지지율보다도 예. 이제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이게 진영 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예. 대선의 연장전 그러니까 심리적 불복이 계속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제가 보기에 사실 우리가 뭐 유교 시대 우리 왕조 사회에서도 예. 풍자는 서민의 특권이었습니다. 풍자와 해학은 예. 어떤 정권 권력에 대해서 좀 자신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저는 뭐 저것이 예술의 자유에서는 표현의 자유라고 이렇게 예. 영역에서는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예술이라는 게 보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다른 생각을 갖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의 그 생각을 더 갖게 하는 예, 그런 예. 게 예술인데 저렇게 능멸하거나 저렇게 아주 대놓고 조롱하는 그리고 아주 저급한 저런 예. 것들이 과연 예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분노를 배설한다 그러면 저거는 예술의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에서 진영 대결의 그런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런 데 대해서는 저는 좀 우리 사회가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너무 관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현우 의원님,
사실 이제 저희가 방송 화면이라 이제 이렇게 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민망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옛날 왕이 입고 있던 골룡포를 이렇게 앞섭을 이렇게 풀어 헤친 모습이고 여기다 만대로 낙사하세요. 이런 식의 이제 문구인데 보기에도 민망하고 말하기에도 민망한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저 포스터를 그렸던 작가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슷하게 이제 풍자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다 무죄 판결을 났어요. 그러니까 예술의 어떤 자유, 예술의 창작성을 법원이 인정해 준 거겠죠. 그럼 이건 역시 뭐 경찰이 내사한다 한들 나중에 법원에 가면 다시 또 그렇게 무죄 판결을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예. 만약에 이제 이게 서로 다른 사람이 양 대통령을 그렇게 비방한 포스터를 그린 거였다고 하면은 저는 뭐 같은 사례를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동일인이 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했을 경우 또 지금 보면은 공교롭게도 이분은 민주당 대통령일 때는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고 지금 이제 민주당과 상대당인 당의 대통령이 나왔을 때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굉장히 다른 의도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게 2번, 3번 반복되면은요. 그리고 우리가 외설과 예술의 경계도 사실은 모호한데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제 국민들이나 그 예술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번 사건은 그 두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 저는 과거처럼 그렇게 무죄만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는 치부되기 어렵다. 그런 측면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혹시 저 좀 다르게. 그게 박근혜 정부건, 문재인 정부건, 윤석열 정부건 어떤 정부에서든 시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저는 최대 보장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특히 양심과 신념에 따라서 활동하는 창작 활동이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뭐 조롱하는 취지의 포스터라고 했지만 이거 거기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마음껏 낙서하세요. 그리고 곧 수고합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이런 속에서 특히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이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정말 강조하는 또 정권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고 섣불리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생각이고요. 하나만 덧붙이면요. 자, 불법 뭐 5개 광고물로 뭐 위반 혐의를 적용하든 뭐 또 뭐 쓰레기 투척죄 경범죄를 적용하든 좋습니다. 경찰 과학수사대까지 출동했어요. 저는 이런 태도 굉장히 볼썽사나운 행태입니다. 지금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가뜩이나 뭐 경호, 보안 인력들이 엄청나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찰력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무리 권력에 충성하는 알아서 충성한다고 하지만 과학수사대까지 동원하면서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좀 할게요. 저는 저런 행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요. 저게 뭐 정상적인 풍자나 해악이라고 보지 않고, 근데 저기 그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든 저는 저런 식의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논평이 달라졌을까요? 않지만 저거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입니다. 법적으로 처벌하는 저게 제가 봤을 때는 저질로 보여요. 그 예술이라기보다는 외설에 가깝고 그러나 저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대한민국이다. 저런 것도 용인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정부 때 이런 게 있었어요. 당국대 천안 캠퍼스예요. 20대 청년이 가갖고 거기 그 게시판에다 대자보를 붙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이거 굴종적인 4대 외교를 하고 있다. 뭐 그 그림을 그렸는데 경찰에서 그걸 과잉 수사를 해갖고 처벌을 나중에 뭘로 기소를 하냐면요. 건조물 침입죄로 합니다. 그래서 오픈된 대학 캠퍼스에 그 대학 학생도 아닌 사람이 거기 들어가고 그거 붙였다고 건조물 침입죄로 그걸 기소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무죄가 확정이 됐어요. 그것도 이제 경찰의 과잉 수사였듯이 뭐 저는 저거에 절대 동의할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처벌해주면 괜히 저 사람만 커져요.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18일 날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장례식에 좀 참석할 예정입니다. 뭐 연일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가는 게 맞냐, 안 맞냐 이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장례식 어떤 에피소드 또 이모저모가 있는지 영상 보겠습니다.
do faithfully promise and swear that I shall inviolably maintain I just have to put, is it September the 12th? 13th, sir. Oh God, I'm the wrong date. 13? Yes, sir. We signed 12th earlier. We don't know the 12th. I signed 10th. Oh God, I hate this. Oh God, I hate this. Can't bear this bloody thing. What do they do with every stinking 윤경호 의원님, 참 이제 새 국왕이 된 찰스 3세가 이제 아마 뭐 만년필이 좀 뭐 들리는 보도에 의하면은 이렇게 뭐 좋은 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좀 저가에 좀 싸구려 만년필이었는데 그게 자꾸 이제 눈에 거슬렸는지 자꾸 이렇게 치우라고 그러고 또 손에 이제 묻으니까 이제 화까지 내는 모습인데 저게 이제 문제는 고스란히 이제 영상을 타고 전 세계로 이제 번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만약 저 상황이었더라면 정말 저렇게 짜증을 내고 그랬을까? 뭐 이렇게 비교하는 기사도 쓰고 이번 기회에 그냥 영연방에서 탈퇴하자라고 하는 이제 소국도 나오고 있고요. 대통령 국왕으로서 좀 품위가 없는 행동이었습니까? 그 성격이 굉장히 성질이 급하다고 그러죠. 예. 뭐 만년필을 또 싫어하나 보죠. 아니면 깔끔증이 있나? 아니, 본인이 쓰시는 만년필 그 브랜드가 있대요. 예. 손에 잉크가 묻는 거 짜증내는 거 보면 깔끔증이 있나?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 저는 찰스 3세로 이제 등극하는 영국 왕이 예. 어떤 성격의 소유자다. 그거는 저렇게 생중계가 전 세계에 됐다는 것 때문에 그냥 가십거리로 진행되는 것뿐이죠. 그러면 본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번 죽음이나 아니면 찰스 3세 등극이나 저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예.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96세 천수를 누리다가 사실은 가셨고 그다음에 늦었지만 지금 왕위에 오르면서 영국의 군주제라는 게 전 세계의 다른 나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는 예. 약간의 뭐 관심 대상이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자 앵글로색슨족들이 개척을 해서 뭐 미지의 미개척지를 가서 자기들이 뭐 했다고 한다는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뭐 오스트레일리아 당연히 원주민은 있었죠. 뉴질랜드, 예. 뉴질랜드도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그런 식의. 그런데 그런 데가 아니라 아프리카나 남미 어느 나라나 아니면은 뭐 태평양 제도에 있는 정말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으나 제국주의 세력 그 제국주의 열강의 파워로 침탈을 해서 지배를 했던 나라,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 그런 나라들이 이참에 우리는 영연방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겠다. 군주가 우리의 국가 원수라는 거 이제 인정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 시대 상황의 변화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라고 봐요. 그것조차도 그게 될 일이다 아니다는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건 전 뭐 좋다 아니다 나쁘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찰스 3세라는 저 왕이 앞으로 어떤 일을 과연 하느냐. 예.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미 뭐 전 세계 지금 뭐 G2 양극 체제나 다름이 없는데 영국이 그런 점에서 무슨 리더 그룹으로 G7에는 물론 들어 있죠. 그러나 나머지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런 역할에는 분명히 영국 총리가 영국 수상이 오히려 국제 무대에서는 더 영국을 대표해서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정말 양극화되어 있는 이 전 세계 어디든지 예외 없는 곳에서 힘없고 정말 없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영국 왕이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표시하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간다면 그렇다면 이런 논란의 여지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박수 아니면 뭐
관심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저 본인의 위세를 과시하는 아니면 무슨 굴림, 통치 그런 거 무슨 말인지 아마 요즘에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잘 모를 겁니다. 어젠가요? 이제 일부 조간신문 제가 칼럼을 읽었는데 제목이 입헌군주제와 제왕적 대통령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왕이 군주가 존재하지만 실제 국내 정치에서는 개입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국민을 이제 뭐랄까 따뜻하게 보듬는 역할을 주로 하고 실제 정치는 이제 총리가 하게 되죠. 반대로 이 강력한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왕의 권력하고 군주시대 때 왕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어서 과연 어느 게 더 좋은 체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지금 이상돈 중앙대 교수 같은 분은 이번 장례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가 좀 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와는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한국식 대통령제가 과연 저런 입헌 군주제를 추구하고 있는 영국 시스템보다 낫다고 보세요? 그래 당연히 낫죠. 이게 어쨌든 민주주의가 꼽힌 지는 100년이 채 안 되지만 그나마 상권 분립이라는 원칙 아래서 그다음에 인권과 그다음에 어떤 그 공화국적인 요소들이 잘 버무려져서 지금 진일보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좀 그 각국마다 좀 제한적인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제 다만 우리가 너무 많은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이 어쨌든 우리 87년 체제 헌법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여야가 협의해서 조금씩 보완해서 고쳐나가서 시대 정신에 걸맞게 보완하면 될 일이고요. 저는 사실 대통령께서 이번 조문 가는 거 빨리 결정한 거 대단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모이는 세계 각국 정상급 인사만 1,0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세계의 조문 외교인데 이런 좋은 자리에 대통령이 가고 총리가 가면은 총리가 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총리가 가면은 정말 꽃 한 송이 놓고는 의전밖에 할 게 없어요. 사실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가 가야지 실질적인 작은 정상, 미니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우리와 관련된 의제를 제대로 얘기할 수가 있고 결정을 지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세계의 조문 외교에 윤 대통령께서 지난 정말 데뷔전인 나토 순방은 조금 성과가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순방에서는 취임 4개월을 맞는 대통령다운 그런 아주 대한민국의 그 국가 원수로서의 그런 행보를 보인다면 저는 많은 국민들이 또 박수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일각에서는 이번 순방에 김건희 여사가 동행을 하게 되고 혹시나 여기에 또 초점이 맞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외교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얘기도 들어보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도 듣고 김병민 비대위원의 얘기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님도 같이 가시던데 왜 또 꼭 같이 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유엔 총회 같은 경우는 이 영부인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런가요? 그 안에서 혹시나 또 뭔가 사건 사고가 생기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는 것을 두고 좀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반드시 동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모든 관례가 부인들이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비즈니스 트립, 1박 2일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실무 방문 저는 같이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왕에 대한 장례식에 같이 참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장례식. 네, 그리고 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비롯해서 실제 해외 순방에서 할 수 있는 또 배우자가 같이 동반해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쟁의 요소로서 대통령 배우자를 조금 과하게 끌어들이는 모습들을 보여지게 된다면 네, 과거에 있었던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마다 논란이 됐던 부분들 그 당시 민주당이 어떤 방식의 대응들이 있었는지를 또 국민들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는 게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당연한 일인지 아니면은 피했어야 될 일인지 의견이 제각각이어서요. 일단 야당은 계속 이제 약한 고리 김건희 여사를 이제 걸고 갑니다. 김 의원님, 같이 가는 게 정상 아닌가요? 글쎄요, 저는 그걸 갖고 문제 삼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우리 정 교수님. 근데 이제 오늘 고민정 의원의 얘기가 아주 좀 매운 구석이 있네요. 가서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은 글쎄요.
전직 청와대 대변인으로서의 언급인지 아니면 이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언급인지 모르겠지만 뭐 둘 다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되돌려서 얘기를 한다면 그럼 이제 김정숙 여사 옛날에 순방 같이 가셨을 때 보면 정말 사건 사고가 많았거든요. 어떤 데서는 활주로 앞에서 대통령보다 앞서 걸어가셔서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인도에 가셨을 때는 관광지를 또 연상케 하는 사진 촬영을 갖고도 말이 많았는데 그럼 그때마다 야당에서 아니 이번에도 또 왜 김정숙 여사가 동행하셔서 저런 사건 사고를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전 이건 이렇게 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지난번 순방 때 뭐 누가 같이 갔었느냐를 갖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대비해서 이번에는 똑같은 실수 하시지 마시라 정도까지 얘기했다면 저는 뭐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방금 전 발언은 정말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하세요? 야당 의원이 뭐 항상 옳은 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어떨 때는 야당 의원도 잘못된 말 잘못된 발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고민정 의원의 말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는 잘못됐다고 거예요? 단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동행할 수 있다 없다 동행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논법에는 전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동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거랑 고민정 의원 얘기하고는 달라요? 다를 수 있죠. 이게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결인 거죠. 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부인으로서 배우자로서 대통령과 함께 소위 이른바 정상 외교에 같이 참여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자, 그러나 김건희 여사가 지금 그럴 때냐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고민정 의원이 얘기하는 건 이런 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저는 이런 접근이 아니라 자, 지금 김건희 여사는 지난 나토 정상 외교 방문 때도 6월 말이죠. 자, 비선 보좌 논란이 있었어요. 자, 지금 제1야당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상황이에요. 모든 초점이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쏠려 있는 겁니다. 추석 밥상에 여야가 누구를 올릴 거냐 하고 경쟁적으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올라가느냐, 김건희 여사가 올라가느냐. 김건희 여사가 더 올라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또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뭐 위조 표절 논란도 있었어요. 이런 속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조용한 내조. 이것이 지금 바람이라고 봐야 돼요. 이런 어떤 정서를 감안한다면 본인의 역할을 저는 좀 오히려 자숙하면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게 맞지. 당연히 내가 가야 된다. 그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게 내가 하는 거다. 이런 접근이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대통령보다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더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거. 이거는 야당과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니까 바로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169명 전원. 그리고 어제 저녁에 민주당 원내대표 만찬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더만요. 근데 저는 민주당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약한 고리라고 보고 그 자꾸만 이제 이 화제로 부각시키는 것이 반사이득을 얻는데 그 유리할 것이다. 이런 좀 전술적 측면에서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민주당이 너무 또 스스로를 왜소화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누구랑 경쟁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치 보복하고 정치 탄압해갖고 그 선거법을 기소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그 화풀이를 윤석열 대통령 부인한테 하고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조정훈 의원 같은 사람들이 쪼잔하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게 과연 민주당에게 득이 될 것인가는 민주당 스스로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말이 나왔으니까 김건희 특검법 관련된 얘기를 좀 하죠.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얘기도 좀 들어보고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거대한 하나의 추석 전에 정치 쇼를 한번 펼쳐보고 싶었는데 흐타잔체 제가 조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캐스팅 보트니까. 저는 특검이라는 핵폭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핵, 특검 이런 건 정말 극단의 선택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정치에서 이 핵폭탄 발언들만 계속 나오는 이런 정치가 아니라 좀 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퉁칠 건 퉁치고 배우자 건들면서 하는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검법 관련해서는 이게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어떻게 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이 법사위가 열리면 조속으로 같이 만나는 사이인데 그렇게 단언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는지. 조정훈 의원 말씀하신 거죠? 조정훈 의원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는 조정훈 의원의 도움을 얻어야 되겠죠. 네, 김건희 여사의 영구 동행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특검 얘기까지 좀 나왔습니다. 뭐 다 같이 얘기해도 됩니다. 정말 지금 특검법이 발의가 됐고 또 여러 가지 국민의 시선이 쏠려 있으니까 정말 두문불출하고 자숙하고 그래야지 뭐 비행기 타고 자꾸 돌아다니면서 언론에 노출되는 거는 전략적으로도 미스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 저는 그거는 대통령실이 판단할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순방엔 동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일 이제 전략적으로 대통령께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지지율도 좀 낮고 있는 상황에서 역할 분담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컨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신 사이에 지금 정말 수해 복구 피해가 그러니까 수해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민생 현장에 거긴 대통령 영부인이 가서 뭐 1박 2일에도 봉사활동하고 우리 좀 삶을 좀 돌보고 피폐한 삶을 좀 우리가 같이 감싸는 데 도움 되겠다. 그럼 판단하면 그렇게 투트랙으로 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 말아야 한다. 다 앞서 지적을 하셨지만 아니 그 법에 규정된 건 아니지만 해외 순방에는 당연히 영부인이 동행해서 영부인이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부인의 외교를 보좌하기 때문에 의전팀들이 가서 다 그런 것들 세밀하게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사고 칠 걸 예방해서 가지 마라? 아니 그렇게 걱정되면은 정말 그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을 게 아니라 도와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또 공격하는 거는 저는 이제 특검법 생각했을 때 아마 민주당에서는 약간 역풍을 의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여론조사에서 조금 과반이 넘는 걸로 나오니까 이거 해도 되지 않겠냐고 밀어붙이는 지금 약간 분위기인데 저는요 여론이라는 거는 정말로 정말 일희일비하듯이 정말 여론은 우리가 그렇게 믿을 게 못 됩니다. 정말 여론은 수시로 바뀌는 게 여론이고 여론에 의지해서 정치적 결정을 내리다 보면은 저는 되돌아올 수 없는 또 패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은 오히려 지금 호흡을 가다듬는 시기지 저렇게 조금 어떤 수치에 의존해가지고 전략도 없이 밀어붙이겠다? 저는 이재명의 시간을 조금 보호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과도하게 한 발짝 더 나가버리면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정치적으로 저는 패착에 가까운 수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봤습니다만은 이 법사위원장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 김도우 의원이고요. 거기다가 법사위원 가운데 지금 이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지금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원래 시대전환이 그러니까 정체성이 약간 진보적 색채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하고 어떻게 같은 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아마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또 박범계 의원이 황당하다고 이제 얘기하신 것 같긴 한데 뭐 조정훈 의원의 저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윤경호 의원님? 아니 뭐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인데 뭐 이미 된 이상 본인의 의사표현이야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박범계 의원이 저 얘기한 거는 아니 민주당이 품듯이 그때 뭐 군소정당들 그 얘기해서 뭐 그 얘기 다시 꺼낸 거 아니에요. 사실 그거 좀 어떻게 보면 비겁한 얘기죠. 근데 저는 이 특검법이라고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대통령 아까 신재호 전 의원이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이 때릴 상대가 지금 갑자기 대통령에서 후보에서 부인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허위 경력 기재 그다음에 박사학위 논문 이거 뭐 표절이다 위조다 무슨 뭐 어쨌다 이거는 그걸로 인해서 명백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고소 고발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그걸로 본인의 조금 위상을 끄집어 올리려고 하는데 썼던 거다 이런다면 그냥 정치적인 공세 차원에서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러나 도이치모터스라는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김건희라는 실명을 가진 분의 계좌가 동원이 됐고 그 계좌가 뭐 5개니 6개니가 추가로 나왔고 거기에서 상당수의 거래가 나왔다는 게
재판 전에 많은 국민의힘 쪽에서 의원들이든 아니면 분들이 2년 6개월여 동안 이 전 정권의 검찰이 들이파놓고 못 찾아냈기 때문에 기소를 안 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나온 거에 대해서만큼은 그럼 검찰이 입장 표명을 해야죠. 증거 불충분으로 이건 기소를 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이건 기소를 할 만한 감이라든지 근데 그거 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압박을 하는 게 처음에 특검이 나온 이 출발이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지금은 다 뭉뚱그려져 가지고 그냥 대통령 부인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로 지금 돼버렸단 말이에요. 전 이거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주가 조작에 관해서만큼은 명명백백 이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 그거는 따로 떼놓고 나머지가 정치 공세라면 그건 정치 공세로 그냥 서로 여야가 줄다리기를 할 일이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성남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 관련된 부분 이제 저희가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내용 오늘도 조금 뭐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청래 최고위원과 주고받던 얘기부터 보겠습니다. 이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돈이나 물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 혹시 넌지시 건네는 돈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본인이 직접 넌지시 받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1년 전에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론이 난 사건이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있는 죄도 없는 죄가 되고 없는 죄도 있는 죄가 되는 그런 정권인 것 같습니다. 성남FC 축구단의 구단주가 성남시가 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이 두산건설에게 후원금을 받으면서 대신 두산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땅의 용도를 변경해 주면서 두산건설에 막대한 이익을 남겨준 것 아니냐 이런 의견으로 이제 어제 검찰에 이제 송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이제 검찰이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또 부르겠죠, 소환하겠죠. 근데 이게 아까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대표라고 주고받은 거죠? 돈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근데 정청래 의원이요, 저렇게 최고위원회에서 그 마이크 잡고 지금 카메라가 다 최소한의 좀 기본적인 공부는 좀 해갖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제3자 뇌물죄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제3자 뇌물죄로 지금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제3자 뇌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롯데의 그 회장 만났을 때 롯데 그 뭐 면세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정한 청탁을 받고 K스포츠 재단 있지 않습니까? 미르재단 K스포츠. 거기 70억의 후원금을 낸 거. 그거를 제3자 뇌물죄로 법원이 판단해갖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박 대통령 자신은 한 푼도 받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 70억이 K스포츠 재단에 들어갔죠. 거기서 1원짜리 한 장이라도 박 대통령 주머니에 들어갔습니까? 제3자 뇌물죄가 뭔지도 모르고 저걸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번 건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두산건설로부터 받은 건 한 푼도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성남시장으로서 두산건설에 엄청난 사업적인 특혜를 줬다. 그게 제3자 뇌물죄입니다. 왜 그러면 왜 정청래 의원은 저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모르고 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금전적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저런 이제 제스처를 취했겠죠. 그런데 이제 좀 전에 그 신 의원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미르재단의 뭐 70억 이 부분은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3자 뇌물죄로 처벌을 받았지요. 그러나 또 이제 과거 우리 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그 이른바 그 큐레이터였던 신정아 씨 같은 경우 그 경우에는 이른바 기업 후원금 오로 처리가 되고 기업의 비영리 활동이라는 차원에서 무죄를 받은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민주당이 좀 보다 좀 이런 어떤 그
지난 1년 전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했던 사안이 갑자기 바뀌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 단정 지을 일은 아니라고 봐요. 도이치모스 주가 조작 사건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우리가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관건은 저는 경찰이 도대체 어떤 증거를 새로 추가했느냐가 저는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것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떤 그 3자 뇌물죄라든지 또는 뭐 이재명 후보와 연관된 거라든지 이렇게 문제를 끌어가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런저런 특검 문제가 많이 현안이 있는데 뭐 이거를 외면하고 왜 순방에 따라가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계신데 이재명 대표도 이런저런 기소나 여러 가지 수사 의혹이 있는데 봉하마을엔 왜 갑자기 내려가신 거예요? 봉하마을은 지금 이제 민생 그 강화 차원에서 전주에 이제 그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가까운 이제 봉하마을을 선택한 것 같은데 저는 아마 본격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옥죄오고 있잖아요. 추석 전 뭐 소환 통보 기소.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제3자 뇌물죄로 기소. 뭐 이게 이제 언제 어느 잠만 자고 나면 지금 검찰이 칼날을 휘두를 거란 말이에요. 마치 조자룡 헝칼 쓰듯이 할 텐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검찰에 의해서 결국은 돌아가신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정치적 탄압과 압박이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봉화를 갔다고 보는 것이 저는 뭐 보여집니다. 이재명 수사에 대한 어떤 방어 내지는 반격의 어떤 그 기운 또는 이런 걸 좀 받기 위해서. 그렇죠. 뭐 결사 의지를 좀 다지는 뭐 그런 의미까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은 지금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제 대통령이 유럽하고 지금 이제 유엔 총회 연설도 이제 갔다 오셔야 되는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 당대표들과 만나겠다라고 이제 제안할 거라고 오늘 얘기하셨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참석할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이진복 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진복 수석 얘기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대통령은 영수회담의 자체에 대해서 용어 자체를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뭔 소리냐면 과거에 여당의 총재가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그 영수회담이라는 이야기가 일리가 있지만 지금은 대통령과 당대표와의 만남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구시대에 쓰던 이야기를 계속 쓰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고 저도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일단은 당대표들하고 만나는 거 우리 비대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정의당도 비대위원회가 이제 뭐 정리가 되어지면 대통령 해외 순방 다녀오고 나서 한번 이렇게 당대표, 원내대표 이렇게 만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방식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때쯤 되면 한번 논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야 영수회담을 좀 하고 싶어 하는데 대통령실 이진복 수석은 그렇지 않고 그냥 당대표들 다 모아서 다자회동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가시겠죠,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네, 저는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요즘 안 쓰는 표현이고 또 여당 당대표가 대통령일 때하고 좀 상황도 맞지 않는데 뭔가 본인을 대통령과 급이 같은 걸로 좀 언어상 그렇게 좀 자리매김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제스처였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저렇게 특검한다고 그러고 뻔뻔히 발목 잡으면서 대통령을 만나자고 하는 게 도대체 저는 화해 제스처인지 잘 모르겠고요. 예전에는 저렇게 으르렁거리다가 또 대통령과 야당 대표, 여당 대표가 같이 만나서 사진 한 장 찍으면 국민들이 뭔가 정치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국민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나서 사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 정말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근데 지금 국회가 보면은 저도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성남 FC 문제나 또 김건희 여사 건 문제를 봤을 때 뭐 국민의힘도 같은 거겠지만 저는 민주당의 저 이중적인 잣대가 너무 이제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는 뭐 2년 6개월 동안 수사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 걸 갖고 재판상에서 증거가 나오면 뭐 특검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 수사는 제3자 뇌물 공여라는 것을 약간 뇌물죄로 둔갑시켜서 최고위에서 저런 발언을 하면서 정치적 탄압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기사를 보시면은요, 후원금을 내기 전부터 용도 변경에 관해서 두산건설과 성남시가 왔다 갔다 한 공문이 지금 추가 증거 자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3자 뇌물 공여가 된 거고 그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정말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거하고 무관하게 제가 성립되는 문제라는 예. 걸 얘기한 거고요. 아까 신정아 씨 얘기를 하셨지만 그거하고 별다르게 이번 성남FC는 70억 원에 산 땅이 지금 1조가 넘는 예. 땅으로 둔갑할 만큼 용도 변경을 해준 행정적인 특혜가 있었던 겁니다. 왜 그걸 지금 빼고 그렇게 국민들을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저렇게 말싸움을 하는지 예. 저는 국민들 보시기에 이제는 이렇게 국민들이 저런 걸 호락호락 넘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서 여야 모두 다 회담이 아니라 정말 정신 차리고 민생 챙기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이제 30초밖에 남지 않아서 더 다른 분들 얘기 들었고 일단 그 회동에 가실 이재명 대표 가는 게 맞아요? 안 가는 게 맞아요? 한 영수회담을 5번이나 지금 하자고 요청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자회동에 가시는. 다자회동이라도 참여하는 게 맞죠.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 외교 다녀온 뒤에 여야 당대표들을 초청한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한다면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영수회담 자체에 집착할 일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같은 생각이에요, 정 교수님이랑? 뭐 저는 저랑 같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의견일 뿐입니다. 예, 가는 게 맞다. 예, 그런 모습을 좀 국민이 보고 싶어합니다.